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근대로 넘어와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학에서도 근대를 얘기하고 철학에서도 근대를 얘기하고 역사에서도 근대를 얘기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철학에서의 근대는 언제나 데카르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만큼 데카르트가 중요한 철학자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 까닭은 데카르트 이후로 철학이 목표로 하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대 그리스 혹은 중세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재자들을 규명하고 그것들의 존재 방식을 논하고, 그걸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부르는데 철학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가 이제 끝나갈 무렵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 탈환을 놓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십자군 전쟁은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아랍인들과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기사들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중동까지 가야만 하는 굉장히 긴 여정을 거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로마도 경유하고 그리스의 도시들도 경유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거의 1000년 넘게 잊고 있었던 자신의 선조들의 사유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사유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빛나는 문화유산들도 다시 이제 재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고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인간을 신의 어떤 신이 모든 걸 다 규정을 하고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위하고 평가하고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했을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게 되죠. 그 즈음에 이제 그 스콜락파의 성 토마스 같은 사람은, 아니 우리는 신의 신성을 나누어 받았고 신의 신성을 나누어 받았다는 건 신이 우리를 믿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의 속성을 다 파악해서 그걸 종합하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래, 신이 우리에게 신의 특성인 지성과 이성을 나누어 주고 거기다 자유의지까지 주었다면 신은 인간을 더 많이 믿고 인간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기를 원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에게서 나누어 얻은 신성을 잘 발휘해서 신이 우리를 지켜보는 걸 흐뭇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신의 뜻에 부합하는 걸 거야. 고대 과거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추구해 나갔잖아.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즈음 나타났던 인물이 데카르트입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의 배경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세계를 인식할 때 과거 중세의 철학자들처럼 세계 속에 내재하거나 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진리를 관조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서
세계의 질서를 포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신이 인간을 세계에 내보낼 때 뭔가 소명을 주었고 그 소명으로서의 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거죠.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지언정 그건 신의 뜻대로 우리가 가만히 신의 뜻이 뭘까 이런 걸 찾아 헤맨다기보다는 신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는 신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서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뜻으로 세상을 파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기에 진짜 신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 때까지는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 자신과 신을 포함한 자연 일반을 인식할 때 초자연적인 빛이나 은총의 빛, 이게 뭐 신의 도움이죠. 신의 도움에 의존해서 뭔가를 인식하려고 했던 데 반해서 17세기에 이르러서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인식하려고 하면 인간 자신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신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인간이 훨씬 더 뭔가 의욕에 넘쳐서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인식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알을 얻을 수 있느냐? 방점은 거기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잘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식으로 철학의 방점이 옮겨오게 되고 이런 철학을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철학을 한다는 것은 바른 인식을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카르트의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까지 인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의 문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인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 데카르트는 자연스럽게 인간 지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17세기쯤 되면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인간이 지식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암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암들은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너무 미심쩍어서 이걸 지식 혹은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지식, 참된 알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규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실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지식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의 내용을 계속 의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참된 알의 문제 혹은 지식이라고 얘기하자라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지식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 의심을 해봤더니 전부 다 의심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데카르트는 그걸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이게 코기토 에르고숨, 한국어로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 코기토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기트는 사실 그거잖아요.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코기토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 상태를 얘기해요. 실제로 뭔가가 인식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식의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의심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심 가능해도 지금 의심이라고 하는 정신 활동을 하고 있는 나를 의심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 한 가지였고, 데카르트는 이 코기토를 자신의 철학의 첫 번째 원리, 제1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제1원리라는 거는 코기토가 인간 인식 가능성의 기본 조건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심하는 나로부터 모든 인식이 시작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명증하게 진리라고 인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속단과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모든 인식은 코기토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입장에 따르면 코기토는 인식의 기본 조건이자 코기토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내가 참된 혹은 바른 인식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드디어 인식 주체가 성립됩니다. 사실은 코기토와 인식론으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이후로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철학은 존재론이 아니라 인식론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기토를 중심으로 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 위에서, 코기토죠. 고유한 주체성 위에서, 그리고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통해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체계를 세워야만 그게 곧 철학이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중세 철학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신이 나에게 부과한 소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지금 데카르트한테서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신은 이미 나에게 모든 자질을, 내가 제대로 된 인식과 철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주었고, 그럼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코기토라고 하는 주체성과 신이 나에게 부여한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신이 뭔가 숨겨놓은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신이 우리에게 신성을 나누어 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수행해 나가서 그 결과 신을 만나도록 하는데 신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서 신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교회 측에서 굉장히 못마땅한 주장으로 보였어요. 왜? 신은 삶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을 믿고 따르는 게 종교고, 교회는 종교를 위한 집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신을 삶의 대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실제로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못마땅한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의 철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카르트의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데카르트는 이제 교회의 눈치가 보여서 이런 주장들을 담은 책을 저술하고 이걸 이제 출판할 때 파리에서 못합니다. 당시에 이제 개신교들의 나라이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요. 파리의 분위기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 있는 친구 메르센 신부에게 편지를 주로 이제 보내서 서신 교환을 통해서 파리 혹은 프랑스의 분위기를 잘 살펴본 다음에 책을 출판하게 됐던 거죠. 책 출판을 이제 데카르트 살아 생전에 교회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죽고 나서 교회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데카르트의 모든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그랬겠지만 사실 이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론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후 데카르트의 주장은 프랑스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옆나라 독일로도 널리 퍼져나가서 합리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를 따르는 이 합리론자들은 사실은 인간의 정신 능력, 사실 코기토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 능력을 진리의 토대로 삼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도 지성과 이성, 특히 복합적인 인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을 가장 중요한 순수한 정신 능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이성이 중요하고 순수한 정신 능력이다 라는 얘기는 인식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는 여기 뭐 감각도 있어요. 감각하지 못하는 걸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감각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인식 과정에서 인간에게만 속해 있는 정신 능력인 이성에만 전적인 신뢰를 보내더라는 거죠. 사실 인간 아니고 이제 동물들도 영혼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정신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인간은 이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특히 합리론자들은 더 그랬어요. 합리론자들은 인간의 정신 능력들 가운데 이성에게만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이성이 아니라면 지성 정도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상상력, 감각과 감성 이런 것들은 그냥 인식을 위한 보조수단 정도로만 치부되고 완전히 배제되어서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후의 합리론자들은 훨씬 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돼서 그전에는 감각, 감성, 상상력 이런 것도 논의의 출발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후로는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에요. 개념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굉장히 빡빡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미학 얘기하는데 하느냐? 사실 이 얘기는 코기토 주체가 섰다는 얘기는 인식의 주체가 있고 우리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분법의 작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학은 주로 미적 대상과 나의 관계의 이야기인데 그건 뭐예요? 미적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게 이분법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학의 탄생은 데카르트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이야기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근대에 우리가 미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으로 데카르트를 거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이제 딴 데로 옮겨 볼 텐데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인식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 위에서 작동하는 인식론의 문제는 독일로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옆나라 영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영국의 철학의 기반은 인식론이 아니라 경험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식이라는 거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경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거기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고 실제로 공통적인 보편적인 것들만 지식의 이름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경험 그리고 경험 데이터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벗어나는 인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경험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철학이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은 뭐냐? 어떤 대상을 봤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개념을 알려주는 개념 인식의 문제와는 다르게 어떤 걸 봤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경험의 결과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미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을 취미론이라고 부릅니다. 취미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별하는 데 관련된 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 철학이 경험론에 근거를 하다 보니 아름다운 대상에 관한 이야기인 취미론의 근거 또한 경험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어떤 대상을 봤는데 그게 아름답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 아름답다가 사실은 어떤 아름답다라는 것, 인식의 내용이고 이게 이런 인식은 언제나 내가 그 대상을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식, 특히 취미론에서의 이 논의가 어떤 사람의 감각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어떤 얘기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냐면 나는 A라는 대상을 보고 A-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너는 A라는 대상을 보고 A-가 아니라 B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와 나의 경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경험론, 영국의 취미론의 논의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험론을 따르고 있고 개별적인 감각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감성적 자율성, 다시 말해 너와 나의 경험치가 다를 수 있다. 다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감성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은 항상 감각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감각 경험을 했는데 그 감각 경험이 나에게 촉발한 특정한 정서 상태, 이게 바로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 경험이 나에게 촉발한 특정한 정서 상태로서의 감성은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 각각 자율적일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영국 취미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성적 자율성은 너와 내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요걸 인정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17세기, 18세기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와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하게 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플라톤이 주장했던 형이상학적, 객관주의적 미개념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이 입장은 그거잖아요. 어떤 대상 속에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수학적인 속성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 수학적 속성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대상을 아름답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수학적 속성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보편성으로부터 우리는 현실계를 떠나서 이데아계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실제로 플라톤이 특정한 미개념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데아와 관련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객관주의적이란 건 누구나 그 대상에 깃든 미적 속성을 알아보기만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미개념은 플라톤의 미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미개념은 17세기, 18세기까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 사람들은 그게 되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나의 상상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 나의 특정한 감정이 이끌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꼭 이렇게 객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모든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관성? 특정한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무슨 수학적인 보편적 속성이 들어가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저 색, 형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구성인데, 이 구성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복합관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합관념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의 주장은 개별자, 다시 말해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개인이 느끼는 미적 경험이 동일하지 않다. 다양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적 경험이 다양하다면 미적 가치 또한 다양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톤을 따르는 입장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 속성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영국 취미론자들은 아니야,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다양한 느낌,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해, 이런 입장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주체가 자립적이다. 그래서 다른 경험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기본 원리로 하는 취미론이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경험론적 미학으로서의 취미론이라고 부르고, 대표 선수로 로크, 샤프스베리, 허치슨, 흉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로크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외적 감각과 내적 반성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감각이 어떤 것을 감각하면 이 감각을 느끼는 감관에 경험의 데이터가 오게 되죠. 이 경험의 데이터가 쭉 오면 신경을 타고 머리로 올라오게 되면, 신경을 타고 머리로 올라오게 되면
머리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반성입니다. 이게 딱 보자마자 그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한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 번 더 반성을 했을 때 그게 지식의 근거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나의 만남으로부터 지식, 인식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식,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샤프스베리가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 무관심성은 사실은 무관심하다, 그럼 냉담하다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무관심성이 유래했다는 거죠. 사실 신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욕구라거나 사심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데 특정한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무관심적인 사랑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허치슨이 받아서 무관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샤프스베리가 얘기했던 거는 정확히 말하면 아름다운 대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게 뭐다? 감상자가 어떤 아름다운 대상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의 내용, 다시 말해 도덕적이거나 인식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대상의 형식에 몰두하게 되는 거다.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라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재미없는 부분을 굳이 설명하는 까닭은 이후에 칸트가 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논의를 이렇게 쭉 따라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두가 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영국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미론이라고 하는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 조건이 진정한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 위한 진정한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진정한 판단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섬세함, 연습, 비교, 선입견의 배제, 양식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훈련 혹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갖출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갖춰진 개인이 논의에 참여를 해야지만 솔직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내 느낌이 어떤 오류를 가질 수도 있고 가변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오류나 가변성을 현저히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10명이서 보고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달라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달라서 그 부분을 놓고 논의를 할 때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취미론은 모든 사람들이 그 논의에 참여해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아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도 제한되고 그 특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육을 통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준비를 해서 논의를 하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차이를 승인하는 게 영국 취미론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민주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국 취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대상을 봤는데 본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경우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설명한 방법을 굳이 찾자면 우연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논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근데 이 왜 동일한 판단, 이 객관성이라거나 보편성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이쪽의 문제입니다. 이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국은 주관적인 감성의 자율성, 이걸 인정하는 그런 논의가 취미론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대륙 쪽과 프랑스하고 독일에서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그 프랑스의 이제 데카르트를 따르는 후예들이 독일 쪽으로 넘어가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담론을 형성하면서 그 논의를 이제 아름다운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도가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에스테티카입니다. 이 에스테티카는 미학이라고 번역이 되고, 드디어 미학 나왔죠, 그죠? 이게 실제 미학이라는 학문의 시초가 됩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미학이라는 학문은 1750년에 처음으로 철학의 한 분과로 생겨났다. 미학은 굉장히 젊은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리론적 전통 속에서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우리가 특정한 정서적 경험을 한, 다시 말해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데카르트는 감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죽기 전에 이제 이완성의 그 텍스트를 하나 남기긴 하는데 정녕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럼 바움가르텐은 데카르트의 인식론적 전통을 감성에 적용시키는 독특한 작업을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18세기에 이런 논의가 필요했을까? 자, 필요했을까라기보다도 이런 논의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엽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신구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구 논쟁은 문학가, 문학 이론가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고요. 이게 거의 한 30여 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신구 논쟁은 합리성이 더 중요한 가치야를 주장하는 신파와, 아니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가들이 주장했던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이제 반대되는 두 입장이 서로 자기가 옳다며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논쟁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서로가 자신의 장단점과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결국 끝나기는 신파가 이기고 끝났는데, 이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알게 된 거는 데카르트식의 합리성 혹은 이성, 이것만 갖고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과 정감론, 이게 함께 있어야 그게 인간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정신도 육체도 함께 있어야 되고, 이성과 감정도 함께 있어야 되고, 합리성과 비합리성도 함께 있어야 그게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의 철학만 따르면 이성만 얘기하고 합리성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인간을 보다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설명하는 최초의 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인간이 인식만 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인식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인식은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는 개념화 작업입니다. 개념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걸 보고 뭐다 라고 알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 뭐라 텀블러다 라고 알아보시죠? 그죠? 이런 텀블러 말고 스테인레스로 된 텀블러도 딱 보여드리면 텀블러다 라고 얘기하고, 그죠? 세상에 다 각양각색 또 각각의 소재로 제작된 모든 텀블러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빨간 텀블러, 파란 텀블러, 플라스틱 텀블러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텀블러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그걸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인식 작업이고, 그래서 보편성을 위해서 탈각되는 개별성, 구체성 이런 건 인식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사과 이런 걸 얘기해도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노란 사과, 큰 사과, 작은 사과 모든 사과는 사과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 아래 포섭되고, 사과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나면 걔가 빨갛건 파랗건 크건 노랗건 구체성, 개별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아요. 장미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장미가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낀 장미는 바로 그것이어야 해요. 모든 아름다운 대상은 보편성하고 무관해요. 개별성, 구체성을 지닌 채로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미적 판단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대상은 지성적 인식, 다시 말해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바움가르테는 또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인식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알아보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미적, 감성적 인식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게 일종의 인식이라고 설명해요. 왜? 이 사람은 여전히 플라톤의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그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미적인 속성, 다시 말해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고 그 인식의 결과로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이 인식은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 관여하는 인식이라는 거죠. 바움가르텐에 따르면 인식은 지성이 관여하는 개념인식과 감성이 작용하는 미적 판단으로서의 인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움가르테는 미학이라는 책에서 감성적 인식이라는 게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감성적 인식은 개념적 인식하고는 다른 인식 방법이다. 개념적 인식은 지성이 들어가서 개념화하는 인식이고, 이건 개별성, 구체성을 탈각시키고 보편성만 남기는 인식인데 반해서 감성적 인식은 어떤 대상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보존하는 한에서의 인식이기 때문에 개념 상관없고 지성, 이성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감성만이 관여한다. 그래서 이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아름답게 사유할 수 있게 되고, 이 아름답게 사유하는 방식을 담보하는 기관이 바로 감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대상 속에 들어있는 미적 합리성이 사실은 우주의 완전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완전성이 미적 합리성의 형태로 대상 속에 감각적으로 현현한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감성적 인식으로서의 이제 미적 판단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세계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념 인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식의 알을 추구하게 되는 건데, 이 감성적 인식을 하게 되면 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얘도 아름답고 쟤도 아름답고, 세계를 아름다운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대상을 만들어낸 신, 하느님, 이런 초월적인 존재자와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나 신을 만났어요. 저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신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쪽은 이제 감성적 인식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우리의 능력을 활용해서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 우주의 완전성, 혹은 뭐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으로서의 이제 속성, 이런 걸 내가 인식하기만 하면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대상을 보면 전부 다 A-라고 하는 결과치를 내놓는 게 당연한 일이 돼요. 왜? 그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속성을 내가 인식하고 인식의 결과로서 결과치를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A라는 대상을 봤는데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걸 설명할 방식이 없다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 보자면 너 인식을 잘못했어, 너 바보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몇 명만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10명에서 A라는 대상을 봤는데 10명이 다 다른 결과치를 내놓는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감성적 자율성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인식으로 설명을 하는 바움가르텐의 입장에서는 감성적 자율성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움가르텐의 입장에서는 인식으로 설명하니까 보편성, 객관성은 잘 설명하는데 반해서 감성적 자율성, 주관성, 이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커다란 한계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취미론하고 바움가르텐의 이론을 종합하면 거의 완전 무결한 미학 혹은 취미 판단, 이런 이론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다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걸 종합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칸트예요.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미학, 그러니까 이 취미론과 바움가르텐의 미학을 집대성한 종합편으로서의 칸트의 미학을 설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